자, 합격 용접기능사 2014년도 1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지나쳐서요. 2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다전극 방식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다전극 방식에 의한 분류에는요, 두 개의 전극 와이어를 각각 독립된 전원에 연결해서 쓰는 텐덤식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종류, 하나의 그 전원에 두 개의 전극을 연결해 쓰는 횡병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개의 와이어에 그 전류를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 횡직렬식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전극 방식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 4번 이해 형식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결함 중 구조상 결함이 아닌 것은, 용접 결함은 우선 치수상 결함과 그 구조상 결함, 성질상 결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치수상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변형이나 치수 불량, 형상 불량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구조상 결함은 기공, 피트, 슬래그, 잠입, 용입 부족, 언더컷, 오버랩, 균열,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접 일반적인 결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질상 결함에는요, 기계적 불량이 있고 화학적 불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계적 불량에는 인장 강도라든지 경도, 그리고 화학적 불량에는 부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결함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필요 강도, 성질상 결함에 속하겠죠. 그래서 속하지 않는 것, 구조상 결함이 아닌 것은 4번 필요 강도 부족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화재 발생 시에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소화기의 종류에는요, 포말 소화기, 분말 소화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포말 소화기는 보통 화재나 기름 화재 이런 것은 적합하지만 전기 화재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분말 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보통 화재, 기름 화재, 전기 화재 모두 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보기 보시겠습니다. 자, 전기로 인한 화재에는 포말 소화기를 사용한다. 자, 포말 소화기, 전기 화재에는 부적합했었죠. 화재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른 것들은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화기의 종류를 공부를 하실 때는요, 포말 소화기가 전기 화재에 부적합하고요. 다른 것들은 분말 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화재, 기름 화재, 전기 화재 상관없이 모두 다 적합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거는 이렇게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기름 화재가 가장 적합을 하고, 전기 화재 가장 적합한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말 소화기를 보통 화재나 전기 화재에 안 쓰느냐, 그렇지는 않고, 적합하기보다는 양호한 경우죠. 근데 이제 부적합한 경우는 이 포말 소화기에 전기 화재 부적합한 경우밖에 없으므로 이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층 용접법은, 다층 용접법에는 우선 빌드업법, 그리고 덧살 올림법, 전진분로법, 캐스케이드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선 스킵법 같은 경우에는 단층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층 용접법이 될 수가 없고요. 빌드업법이나 캐스케이드법, 전진분로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쌓아가는 것은 캐스케이드법이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전진분로법 같은 경우에는요, 살을 붙일 만한 길을 구분해서 홈을 한 부분씩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덧살, 이 빌드업법과 덧살 올림법 같은 뜻인데요. 자, 빌드업법 같은 경우에는요, 각 층마다 전체 길이를
그러니까 한번 쌓게 되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전체 길이를 용접하면서 쌓아 올리는 방법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7번, 4번 캐스케이드법이 됐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용접 작업 시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염, 각막염, 백내장 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게 안염은 전광성 안염입니다. 피부아크 용접을 할 때 나오는 아크 불빛에 의한 전광성 안염인데요. 여기서 안염, 각막염, 눈에 무리를 주는 그런 것에 대한 그 원인이 되는 것, 아크 불빛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겠습니다. 전기 저항 점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선 전기 저항 점용접법 종류에는요, 단극식 점용접, 자, 다전극 점용접, 직렬식 점용접, 그리고 맥동 점용접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용접은 단속에서 용접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 인터랙 점용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럭 회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인터럭 회로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있을 때, 자, A를 할 때, 자, B는 안 돼야 되고요. B를 할 때는 A가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접점 부분에 직접 두 개의 전극을 물리지 않고라는 것은 이게 겹치지 않고라는 뜻이죠. 겹치지 않게끔 하는 것. 자, 인터랙 점용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극식 점용접이라고 하는 것, 전극이 한 쌍으로 한 개의 점용접부를, 한 쌍당 한 개의 점용접부를 만드는 용접을 뜻합니다. 자, 맥동 점용접은 사이클 단위 목번이고 전류를 연속해서 통제하는 것으로 용접 속도 향상 및 용접 변형 방지에 좋다고 했는데요. 이 전류를 연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해서 그 통전하는 것이므로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직렬식 점용접이라는 것은 한 개의 전류회로 두 개 이상의 용접점을 만드는 방법. 직렬 연결이죠. 직렬 연결. 직렬식 점용접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류 손실이 많아 가지고요. 전류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의 솔리드 와이어 용접봉에 대한 설명으로, 자, YGA 그리고 50W, 자, 1.2 2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Y는 자, 용접 와이어, 그리고 GA 무슨 미국 용접용을 뜻하고요. 자, 50W라고 하는 것은요, 이 50은 용착금속의 최소 인장 강도, W는 용착금속 화학성분, 1.1은 와이어의 지름, 20은 와이어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50이 뜻하는 것을 물어봤으므로 용착금속의 최소 인장 강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스터드 용접법의 종류가 아닌 것. 자, 스터드 용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단에 페루리라고 불리는 보조링 끼우고요. 서드를 모재에서 약간 떼어넣어서 약을 발생시켜서 하는 용접으로, 이것은 수식간에 하는 용접이죠. 스터드 용접. 굉장히 순간적인 아크열로 하는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접 시간이 짧죠. 그래서 변형도 낮습니다. 이 스터드 용접법에는 아크 스터드 용접법과 충격 스터드 용접법, 저항 스터드 용접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속하지 않는 것, 자, 텅스텐 스터드 용접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전자빔 용접의 종류 중에 고전압 소전류형 가속 전압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고전압 소전류형은요, 가속 전압 70에서 150 kV고요. 이게 소전류가 되겠습니다.
대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고전압 대전류형은 가속전압 20에서 40kV 대전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소전류형을 말하고 있으므로 소전류형의 가속전압 70에서 150kV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티그 용접기의 주요 장치 및 기구가 아닌 것은, 우선 티그 용접은요, 그 고주파 발생 장치, 그리고 냉각 수순환 장치, 보호가스 제어 회로 공급 장치, 용접 전류 제어 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2번이 와이어 공급 장치가 없습니다. 요것은 어떻게 유추를 할 수가 있냐면, 저 와이어 공급 장치라고 하는 것은 와이어가 소모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소모성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티그 용접기는 비소모성이죠. 비소모성. 그리고 그 전원 역할하는 것과 용가제 역할하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비용극식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공급 장치는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비소모성이기 때문에요, 티그 용접기는 와이어 공급 장치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와이어 공급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7번입니다. 닫힌 용접 방법 중에 각 층마다 전체 길이를 용접하면서 쌓아 올리는 용착법. 이것은 전체 길이 쌓아 이렇게 올려서 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착법. 이게 빌드업법이라고도 하고요, 덧살 올림법이라고도 합니다. 빌드업법.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자, 용접부의 시험검사에서 야금압조 시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야금압조 시험법으로는요, 유관 조직시험, 현미경 조직시험, 파면시험, 썰법 프린트 시험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노치 취성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용접성 시험에 속합니다. 그래서 야금압조 시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탄산가스 아크 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 탄산가스 아크 용접, 자, 가시 아크가 보인다는 뜻이죠. 시공이 편리합니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이거 반대되는 것, 자, 불가시 아크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죠. 철 및 비철류의 용접에 적합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탄산가스의 아크 용접은 치명적인 단점이 그 철계통에 한정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전류 밀도가 높고 용입이 깊고요. 자, 또 하나의 단점으로 방향의 그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방풍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평소 2m per sec 이하일 때는 괜찮은데요. 자, 2m per sec 이상일 때는 꼭 방풍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스 용접에서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틀린 것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산소 프로판가스 절단에서 프로판가스 1에 대해서 얼마의 비율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가. 우선 아세틸렌은요, 1대 1.8이고요. 이게 1대 1.8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 프로판가스 절단에서 그 아세틸렌을 이제 섞을 때는, 자, 1이라고 뒀을 때, 산소 1이라고 뒀을 때 1.8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수소는 0.5, 프로판은 4.75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1이면 프로판이 4.75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반대입니다. 반대.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게 프로판가스가 1일 경우에 산소가 4.75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설명드렸네요. 그래서 프로판가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판가스 1, 산소가 4.75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가장 가까운 거 4.5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26번입니다. 자, 직류 아크 용접에서 역극성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우선 역극성은요, 자, 모재에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용접봉에 플러스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그 모재에 가는 열이 30%, 그리고 용접봉에 가는 그 열이 70%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플러스에 연결한 것이
열이 더 많이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봉이 플러스라서 열의 영향이 더 많이 가므로 용접봉이 더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모재에 가는 열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용입이 얕고요. 그리고 얕기 때문에 넓습니다. 그래서 박판에 사용되고요. 비드폭이 넓고 얕습니다. 자, 보기 보시겠습니다. 용입이 깊어 후판 용접에 사용되는 것, 이건 전극성이 되겠고요. 자, 박판 주철, 고탄소관, 합금강 등에 사용되는 것, 역극성이죠. 맞는 것은 2번이 되겠고요. 봉의 녹음이 느리다, 이것은 그 마이너스 극의 용접봉이 있는 거죠. 전극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비드폭이 좁다, 이것도 전극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꼭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27번입니다. 직류아크 용접기와 비교한 교류아크 용접기의 설명에 해당되는 것. 자, 교류아크 용접기는 자, 우선 유지가 쉽고요. 자, 고장이 적습니다. 소음이 적고요. 하지만 무브와 전압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 쏠림 방지가 가능하고요. 자, 보기를 보시면요. 아크의 안정성이 우수하다. 이것은 우수하다는 것은 이거는 그 직류를 뜻하고요. 자기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류고요. 역률이 매우 양호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역률 양호한 것은 직류고요. 무브와 전압이 높다. 이것은 교류입니다. 무브와 전압이 교류는요. 70에서 80V 정도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브와 전압이 높아서 교류 아크 용접기는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좀 낮은 무브와 전압을 낮출 수 있는 20에서 30V 할 수 있는 전격 방지기를 사용을 해서 전격을 감전하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자, 29번 지나서 자, 3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자, 가스 가공에서 강제의 표면 홈, 탈탄층. 이 홈과 탈탄층 결함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표면에 이렇게 탈탄층이나 이런 결함이 있으면요. 이거를 살짝 얇게 떠서 타원형으로 떼냅니다. 이것을 스카핑이라고 하는데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가우징 같은 경우는 이제 뒷면을 뭐 U형이나 뭐 이런 것들로 H형이나 이런 것들로 용접폼을 가공하기 위한 가공법입니다. 가스로 하면 가스 가우징이고요. 탄산가스의 에어를 압축 공기를 사용한다. 이건 아크 에어 가우징이 되겠습니다. 분말 전달과 산소창 절단은 절단 방법이 되겠고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31번입니다. 31번 이 문제 계산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가스 용접에서 가변압식 프랑스식 팁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준. 우선 가스 용접에서는요. 팁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자, 가변압식 프랑스 팁과 불변압식이 있습니다. 불변압식. 이건 독일식인데요. 독일식은 분출 구멍의 크기가 일정하고 팁의 능력도 일정하기 때문에 불꽃의 능력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요것은 강판의 두께로 나타내는데요. 팁의 능력을 강판의 두께로 나타내는데 강판 두께가 1이라고 하면 자, 팁의 번호는 적당한 것은 팁의 번호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가변압식 프랑스식은요. 자, 1시간 동안의 표준 불꽃을 이용해서 용접할 경우 알쓸렌 가스의 소비량의 양을 뜻하는데요. 팁의 번호가 만약에 100번이다. 팁이 만약에 100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1시간 동안의 표준 불꽃으로 용접할 경우에 알쓸렌 가스의 소비량이 100리터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식 팁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준 1시간에 소비하는 아스틸렌 가스의 양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2번입니다. 자, 아크 쏠림은 직류 아크 용접 중에 아크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하는데 아크 쏠림 방지법이 아닌 것은
접지점을 용접부에서 멀리 해야 되고요. 아크기를 짧게 유지해야 됩니다. 가용접을 한 후에 후진법으로 용접을 해야 되고요. 가용접을 한 후에 후진법으로 용접을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크 쏠림 방지 대책 다른 것들도 알고 꼭 지나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33번입니다. 용접기의 가동 핸들로 1차 코일을 상하로 움직여서 2차 코일의 간격을 변화시켜 전류를 조정하는 용접기로 만든 것은? 여기서 1차 코일을 상하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코일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가동 코일을 뜻합니다. 여기서 가동 코일형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가포와 리액터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가변 저항의 변화입니다. 가변 저항의 변화로 전류를 조정하는 거죠. 원격 조정이 계속 가능하고요. 이건 철심을 이동시켜서 전류를 조정하는 용접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탭 전환형이 있는데요. 이건 코일 감긴수 탭 전환형. 탭 전환형은요, 코일의 감긴수로 전류를 조정하는 용접기가 되겠습니다. 가동 코일형은 코일을 움직여서, 탭 전환형은 코일의 감긴수를 전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 가스 용접 시 사용하는 용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용제의 융점은 모재의 융점보다 낮은 것이 좋다. 네, 맞고요. 예, 모재보다 더 빨리 녹아야겠죠. 그래서 낮은 것이 좋습니다. 자, 용제는 용융금속의 표면에 떠올라서 용착금속의 성질을 양호하게 한다. 네, 양호하게 하는 거 맞고요. 자, 용제는 용접 중에 생기는 금속의 산화물 또는 비금속 개재물을 용해해서 용융 온도가 높은 슬랙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자, 용융 온도가 낮은 슬랙을 만들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영광엔 용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7번입니다. 자, 용접법을 융접, 앞접, 납땜으로 분류할 때 앞접에 해당되는 것. 이 심용접은요, 전기저항 용접에 겹치기 용접에 속합니다. 점용접과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것은 뭐 돌기 용접이라도 하는데요. 그래서 앞접에 해당되는 것, 전기저항 용접이 앞접에 속하므로 심용접, 앞접에 속하는 용접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다음 38번입니다. A는 병 전체 무게, 자, 빈병 플러스 아이슬렌 가스이고, B는 빈병의 무게이며 또한 15도 1기압에서의 아이슬렌 가스 용적을 905리터라고 할 때 용해 아이슬렌 가스의 양 C리터를 계산하는 식,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905 가스 용적 500리터죠. 병 전체 무게에서 빈병의 무게를 빼주면 아이슬렌 가스 양이 나오겠죠. 답은 905 곱하기 A-B가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고요. 39번입니다. 자, 내용적 40.7리터 산소병에 15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이 게이지에 표시되었다면 산소병에 들어가 있는 산소량 몇 리터인가? 산소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내용적 곱하기 압력을 곱해주면 되겠죠. 내용적은 40.7리터라고 있습니다. 곱하기 압력은 15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제곱, 곱하기 계산을 해주면요 6105리터가 나오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알루미늄 합금의 종류가 아닌 것. 자, 실루민, 알루미늄과 규소의 합금이죠. 자, Y 합금 같은 경우는요, 알루미늄의 구리를 이제 섞은 것이고요. 자, 로엑스는 알루미늄, 규소,
구리, 마그네슘, 뭐 니켈 등이 함유가 됐고요. 인코넬은 니켈 합금이죠. 니켈에 크롬, 철, 그리고 티타늄 등이 함유가 됐습니다. 여기서 알루미늄 합금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니켈 합금인 인코넬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철강에서 펄라이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 펄라이트 조직은요, 공석강이죠. 공석강. 자, 산소 함유량이 0.8 정도가 되는 공석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펄라이트 조직은 알파철과 시멘타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3번입니다. 자, 모넬메탈. 우선 니켈 구리계 합금에서 60에서 70% 니켈 합금을 고르라고 했는데, 모넬메탈은요, 자, 니켈, 자, 구리, 니켈이 60에서 65 정도가, 75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드밴스는요, 구리가 니켈 구리인데, 니켈 45% 정도. 자, 콘스탄타는 니켈이 45% 정도. 자, 알미는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니켈 합금도 아니고요. 그래서 60에서 70% 정도 니켈이 함유되어 있는 것, 니켈 합금 고르라고 했는데요. 모넬메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다음 중에 풀림의 목적이 아닌 것. 이 풀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열처리 범위를 보면, 자, A3점, 그리고 A1점, 그리고 ACM, 시멘타이트가 나오는 시멘타이트 시작점인데요. 여기 풀림은 어닐링은요, 이 구간에서 A3보다 30도에서 50도 위에, A1 지점보다 30도에서 50도 위의 지점에서 열처리를 해주는데요. 이것은 결정립을 미세화시켜서 내부 응력을 제거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림의 그 종류로는요, 완전 풀림이나 그리고 연화 풀림, 그리고 내부 응력 제거죠. 그러니까 응력 제거 풀림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울처리하는 풀림하는 그 온도가 조금씩 다른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연화시키고 응력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18 스테인리스 강의 조직을 만든 것. 스테인리스 강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인데요. 이 스테인리스 강은 그 철에다가 내식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크롬을 넣고 혹은 니켈을 넣습니다. 여기서 18이라고 하는 것은 크롬의 함유량을 뜻하고요. 여기서 니켈은 니켈 함유량을 뜻합니다. 8이요. 조직으로 만든 것. 이것은 오스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이 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로는 오스나이트계, 페라이트계, 마르텐사이트계, 석출경화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그 스테인리스 강 조성, 크롬을 18% 함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8% 니켈을 함유하고 있는 오스나이트계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용접할 때 예열과 후열이 필요한 재료. 보통 예열과 후열이 필요하다는 뜻은요, 후열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취성이 좀 생기거나 하는 것이겠습니다. 내부 응력이 생기거나. 그럼 보통 탄소 함유量많을수록 이게 취성이 많이 생기고 내부 응력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 탄소 함유량이 높은 강이 예열과 후열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탄소강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다면도의 표시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면을 표시할 때는요, 해칭 또는 스머징을 합니다. 인접한 단면의 해칭은 선의 방향 또는 각도를 변경하는 그 간격을 변경하여 구별을 하게 되고요. 인접했을 때는 해칭이 이쪽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옆에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헷갈리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각도를 좀 바꿔줘서 하거나 아니면 아예 바꿔주거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절단하기 때문에 이해를 방해하는 것이나 절단해도 의미가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긴 쪽 방향으로는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 가스키 같이 얇은 제품의 단면은요, 투장선을 한 개의 가는 실선을 표시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얇은 것들, 보통 단면에서 얇은 것들은요, 가는 실선으로 나타나게 되면 다른 것과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것은 아예 굵은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서 중복될 경우에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그려야 할 선의 우선순위인데요. 우선 외형선이 먼저고요. 그리고 숨은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선, 치수보선 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외, 숨언니, 절중화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외, 숨언니, 절중화. 자, 그럼 외형선, 숨언니, 숨은선, 그리고 절중화, 절단선, 그리고 중심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엔요, 이제 무게중심선, 그 다음에 치수, 이것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선의 우선순위는요, 그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외형선이 안 나와 있으므로 두 번째 우선순위 높은 거 숨은선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구조용 탄소관관의 KS 재료 기호 SPP라고 하는 것은 배관용 탄소관관을 뜻하고요. SPS는 스프링 강제를 뜻합니다. SKH는 고속도강이죠. STK는요, 일반 구조용 탄소 관관을 뜻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도면의 리벳의 호칭이 KSB1102 보일러용 둥근머리 리벳 13 곱하기 30 SV 400으로 표시된 경우 올바른 설명. 자, 여기 13을 뜻하는 것은요, 호칭 지름이고요, 곱하기 30은 길을 뜻합니다. 여기 400은 최저 인정강도가 되겠죠. 자, 호칭 지름은 그럼 30이 아니라 13이 되겠고요. 자, 리벳의 길이 30 맞고요.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되겠습니다. 리벳 수량은 나오질 않았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전개도는 대작물을 구성하는 면을 평면 위에 전개한 그림을 의미하는데 원기둥이나 각기둥의 전개에 가장 적합한 전개도. 이 원기둥이나 각기둥의 전개에 가장 적합한 전개도는요, 이 평행선을 이용한 평행선 전개도법인데요. 이 전개도법 문제가 나오면 이 평행선 전개도법이나 방사선 전개도법이 나오는데 잘 모르시면 이 평행선 전개도법으로 선택하시면 거의 80%는 맞습니다. 전개도법 문제가 나오면 거의 평행선 전개도법이기 때문에 모르시면 이걸로 찍으시고요. 키워드는 이 원기둥이나 각기둥 전개 할 때는 평행선 전개도법입니다. 잘 모르시면 평행선 전개도법을 찍으셔도 80%는 맞으실 겁니다. 자, 60번입니다. 기계제도에서 도면에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길이는 원칙적으로 밀리미터의 단위를 기입하고 단위기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보통 밀리미터로 아는 거죠. 붙여져 있지 않으면. 치수의 자릿수가 많을 경우 세 자리마다 콤마를 붙인다. 도면에 나타날 때는 가장 간단하게 기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릿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이것을 단위를 바꾸면 됩니다. 단위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콤마를 붙이지 않고 단위를 바꾸게 됩니다. 바꿔서 나타내면 되겠죠. 다음 2번이 되겠고요. 자, 관련 치수는 한 곳에 모아서 하고요. 주 투상도에 집중해서 기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60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안 풀 문제들은요, 이 해설 및 용어 설명을 보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